미래를 우리가 정의 내리면 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불확실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좀 확실성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언제 그렸냐면 1965년이에요. 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저 태어나기 한 1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 태양광을 이용한 집. 예?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신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형 TV,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거, 막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죠? 공이 없는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고요. 재택치료, 재택근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좀 보다 해외로 넘어서 이제 우주여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컴퓨터의 어떤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1970년대라고 하면, 그래, 그분도 대단해. 근데 65년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좀 안 쳐다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근데 이 그림이 이분이 점쟁이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 또는 30년,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옛날에 1년이 지금은 막 한 4개월, 3개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많은 수명 기간을 가진 게 여러분이에요. 조선시대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한 어느 정도였을 거 생각해요? 한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50대가 안 됐습니다. 저 같은 저도 이미 망우리에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 기대 수명이 벌써 거의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 자녀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해야지 하면 안 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와닿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을 조언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우리가 학과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택에 대한 그 기회를 오히려 두는 것이 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 요즘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한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동병상련 인간으로서 그 어떤 치욕적인 것도 있고 무서웠어요. 이 사람은 한 명이고 알파고는 수만 수천 대의 컴퓨터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이 처해지게 될 미래의 운명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남았고 더 이상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인간은 적수가 되지 않아서 알파고는 은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은퇴했어요. 바둑은 은퇴했어요. 저기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한 번 더 붙어가지고 걔는 한 번도 못 이기고 그래도 우리나라 이세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겼는데 그때 모습도 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어는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라서 조금 제가 머뭇거릴 수 있지만 쉬운 단어이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패러다임, 트렌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죠. 예. 톱니바퀴로 치면요.
이렇게 큰 톱니바퀴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높은 데로 올라가고 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장치를 단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어를 달죠. 누구세요? 기어.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네. 1단부터 10단 기어 이런 거 비싸지잖아요. 점점. 그죠? 그게 왜 기어를 쓸까요? 힘을 좀 덜 들이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톱니바퀴는 크기에 따라서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큰 톱니바퀴의 한 바퀴, 이 큰 톱니바퀴의 한 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의 한 바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큰 톱니바퀴 한 바퀴 돌 때 작은 톱니바퀴는 한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를 다 합친 거리만큼이니까 한 20바퀴, 30바퀴 돌겠죠. 바로 그게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큰 톱니바퀴는 천천히 움직여도 작은 톱니바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움직이는 큰 흐름은 천천히 흘러서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지만 현실에서 그 변화의 어떤 그 결과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톱니바퀴의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땐 중간 톱니바퀴 정도 되는 걸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좀 빠르고, 그죠? 얘보다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시대 변화의 큰 흐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 정도 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트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합니다.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거대하게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치약하면 어떤 거 썼어요? 딱 하나였잖아, 옛날에. 럭키 치약이고. 비누는 뭐였어요? 다이알 비누였어요, 다이알 비누. 그 외에는 잘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누 한번 이름대로 한번 대보세요. 몇 개예요? 너무 많아요. 치약도 잇몸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죠. 자, 그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잘 읽어내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서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전기자동차가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현실에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가끔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 전기자동차도 보이고 또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좀 보이죠?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로 가는 거, 경유로 가는 거 멸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멸종할 것 같아요. 예.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힘을 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시대의 그 꽁트, 슬랩스틱이라고 해서 몸을 쓰는 그 코미디의 시대가 더 이상 잘 통용되지 않고 새로운 코미디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내일 또 출근이네. 아, 짜증나. 했던 프로그램이 뭘까요? 네? 뭘까요? 개그 콘서트. 네. 개그 콘서트는 슬랩스틱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다뤘죠. 음악으로 하는 개그 또는 연극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장르를 혼합해서 새로운 장르를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그 콘서트는 코미디의 패러다임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 과거로부터 이제 미래로, 현대를 지나 미래로 가는 큰 흐름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가능한데 어려운 말로 말하면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단어는 아까 말하면 치약은 럭키 치약만이 상징되던 그게 과거의 시대고 지금은 사람이 변해서
나는 그 럭키치약의 냄새가 싫어서 난 좀 더 향긋한 걸 더 원해. 라고 자꾸 사람들의 소비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안 돼요. 소품종으로 여러 개 생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아파트 생각해볼까? 아파트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미래에 맞는 것 같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어떤 것 같아요? 대량 생산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품종 소량적인 거에 맞는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점점 아파트가 누리던 혜택들의 한계가 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해가서 타운하우징도 가고 요즘엔 단독주택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나 모듈러 같은 거 캐러반 같은 것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상품들이 많이 출현하는 거죠. 왜냐? 사람들의 욕구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욕구. 자, 따라해볼까요?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eeds라고 불러요. 자, needs. 필요하다. 근데 want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needs와 want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땀이 나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땀 나면 뭘 먹고 싶죠? 물. 나는 지금 뭔가 수분이 필요해. 그건 needs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분 중에서도 아주 목이 마르면 특정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얼음이 둥둥 띄어진 코카콜라를 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want예요. 정확히 말하면 needs는 아까 말한 큰 흐름,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뭔가 촉촉한 거를 원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게 되면 패러다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트렌드 정도 알려면 그 중에서도 탄산수에 좀 자극적인 맛이 포함된 청량음료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want예요. 니즈를 알면 세상의 흐름을 알지만 니즈 앤드 want를 알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패러다임과 트렌드 그리고 니즈와 want 이런 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변하는 건 사회에서의 큰 흐름에서의 욕구 그것이 생활하고 연결되고 또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이 됩니다. 기술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가 나오네요. 이거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요. 안전, 집이란 게 필요하면 일단 비바람을 또는 맹수록 지켜야 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이건 나의 집이고 다른 사람 집하고 구분되어 하고 내가 아끼는 곳이야. 정이 들었어. 더 올라가면 좀 더 집에 대한 미관이나 미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점점 몸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을 좀 돋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원하고 더 지나가게 되면 자아실현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의견을 말하고 내 의견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배고플 때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욕구와 그리고 갈수록 좀 더 중요해지는 욕구들인데 이게 어때요? 높이가 다른 거예요. 높이가 다른 거. 근데 요즘은 요것도 깨지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왜냐? 사회가 너무 바뀌었어요. 일본 수산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어디 거? 후쿠시마 거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원전에 오염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당연할 것이 지금은 당연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좋지만 문 열어놓고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 나 진짜 이민 가고 싶어요 저 진짜.
뭐예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진짜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자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에 대한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점점 이제 4차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성곽이에요, 성곽. 성인데 사각형이잖아요. 성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저 도시의 원리가 동양의 도시와 국가를 만드는 기틀이 됐고, 그 원형이 중국에 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가? 성곽 시대가 지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죠. 왜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성곽에 있으면은, 안전하고 좋을 텐데, 왜 성곽 도시가 깨지고, 지금처럼 광대한 1000만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가 유행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성곽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국가한테 내가 고마우니까 세금을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명령에 따르고요. 공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 지켜주는 국가의 경찰력이나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국가가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 외적에 대한 침입을 방어하거나 또는 범죄자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금 낸 거 엄청 아까우시겠죠? 근데 더 지나가서 막 자기의 가족이 죽어. 그러면 울분이 터질 겁니다. 바로 전쟁으로부터 성곽이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무엇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살의 발명 가지고 성곽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창? 아니면 무언가 사람들이 전체적인 조직력으로 싸우는 것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딱 하나의 발명에 의해서 그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변하고요. 성곽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명에 의해서 왕권은 아주 다운되고 드디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왕에게 주던 세금을 거의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그래서 권력이 왕에서 조금 더 시민사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은 성곽을 나와서 드디어 논을 갈아서 논농사로 인한 또는 토지의 어떤 활용을 통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어떤 시민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상업도시를 만들게 되는 그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게 뭘까요? 뭐의 발명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여기 한 100만 원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맞춰주시면 오늘 수업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대포요, 대포. 미치겠다. 박수 한번 줘주세요, 우리 선생님. 내 수업 들었나 봐.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화약의 발명으로 인한 대포. 왜냐면 대포는 직사화기가 아니라 곡사화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뭘 뛰어넘을 수 있어? 성곽의 무엇을? 담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와? 성곽의 인사는 더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성곽 도시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분 되게 똑똑하신데 박수 한번 더 주시죠. 색깔 좋네요. 어디서 그거 아셨어요? 네? 어디서 아셨어요? 역사에 보면 대포 발명 통해 갖고 그러니까. 바뀐다고 그렇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바뀜으로써 얼마나 사회가 급진하는가. 여러분 핸드폰 이전에 삐삐 있었죠? 삐삐 오래 갈 줄 알았잖아. 그죠? 삐삐가 불편한 게 있었잖아. 전화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이전에? 시티폰 누가? 시티폰 써보셨어요? 아니요. 안 써보는 거 어떻게 알아? 시티폰 써보신 분? 시티폰은 어디서만 통화되죠? 공중전화. 그렇지. 공중전화 옆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처음 혁신적이었잖아요.
저도 샀어요, 근데. 근데 한 6개월도 못 있다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삐삐가 문자 기능에다가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천사라는 단어를 쓰든가 뭐 많았잖아요, 그 용어. 그죠? 빨리빨리 쓰고 I love you 같은 것도 막 문자로 만들고 했던 문자 시대가 소멸되면서 핸드폰의 전성 시대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내선 전화 쓰지 않습니다. 내선 전화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굉장한 혁신이 됐던 거죠. 예. 자,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건 뭐예요?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발명 때문에 그렇죠.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드디어 오늘 말하고 싶은 4차 산업의 전적격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기술의 혁신이죠. 자, 보니까 저기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연기가 납니다.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없던 공장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역 가면 누가 있었어요? 가방을 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누가 있었어요? 언니들 많았잖아요. 무작정 뭐라 그랬어요? 무작정 상경. 저희 집도 구로동 근처여가지고요. 산업공단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많은 남녀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서울에서 서울로? 시골에서 온 거죠. 시골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농업에 대한 거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이 더 매력적인 거, 돈을 더 많이 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농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를 사용하니까 100명이 일해야 될 거를 2명이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남죠. 이걸 아주 유식한 말로 잉여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잉여노동력. 그럼 어디로 이동하겠죠? 좀 더 좋은데. 그래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영국의 중요한 도시들, 맨체스터라든가 뭐 런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을 필요로 하는데 급속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들이. 안 많으니까 집을 왕창 그냥 대충 짓는 거예요. 옛날에 봉천동도 그랬고, 그죠? 서울의 외곽부에 보면 약간 구릉지에 굉장히 저렴한, 정겹지만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고, 또는 서울에 시형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아파트를 싸게,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살던 시대에 이 주택이 품질이 좋지가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창문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그럼 길은 어때요? 질퍽질퍽. 병균이 있고. 여름 되면 어때요? 수인성 질환이라고 있죠. 대표적 수인성 질환이 뭐예요? 전염병. 흑사병? 콜레라입니다. 수인성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릴 것 같아요? 콜레라는 부자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덜 걸리긴 하겠지만 걸릴까 안 걸릴까요? 왕 걸려요, 왕. 처음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자꾸 병에 걸리니까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장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자본가들이. 공장을 어떻게 돌리지? 큰일 났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좀 더 기술을 투여해서 도시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야겠다. 아까 왕이 자기 지키지 못하고 시민과 협약을 맺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의 어떤 협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자, 공중위생법. 이게 바로 지금 현 시대의 도시계획이라는 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띄우고,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기술사회, 산업사회로 진입했지만 산업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도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 저 연기는 아주 영국의
안개와 결합하면 스모그를 유발해서 우리의 미세먼지처럼 수많은 폐병 환자와 사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세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한 반 정도 있을까? 한 50개?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 답변해 보세요. 2개? 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시면 도시 쪽이시면 내가 안 하는데. 아, 근데 2개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박수 주세요. 2개 맞아요.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갖게 된 건 딱 2군데입니다. 영국이 원류고요. 2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면 우리 국방에 대한 의무, 김신조 넘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뭔가 좀 장애물이 필요하다. 일단 도시의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끼워 넣자. 그린 완충 장치를 하자. 이거를 세계에서 2번째로. 주민 의견 물어보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항공기에서 그냥 그림 그리셨어요. 이렇게. 농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땅이 있으면 땅 반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집행. 그 정도로 강력한 그린벨트를 만든 그 덕분에 서울은 그나마 더 이상의 확장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녹색 도시의 어떤 벨트를 갖게 된 건 대단한 부산물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논문 2개가 있어요. 그린벨트 관련된 논문에 세계적인 논문들은 다 영국 아니 우리나라 거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기술의 발전. 이 건물이 이제 드디어 건물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이렇게 높게 짓게 되면 토지 이용이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땅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막 건물이 한 1km까지 올라가는 거죠. 막. 저걸 가능하게 했던 발명품이 뭘까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화약 발명. 그죠? 그 다음에 전기기관의 발명. 얘는 무엇의 발명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점심을 같이,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뭘까요?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맞춰도 괜찮아요. 틀렸어요, 이번엔.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예? 이분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신데. 뭘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하셨나 보다.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 저기 집주 안 할 거예요. 무엇의 발명? 누구예요? 2명이서 동시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외로 여러분께 한번 기술의 발명이 끼친 영향을 여기 책에는 안 썼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자, 싱가포르 가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요. 미국도 마찬가지, 마이애미나 이런 플로리다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사람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안 살았어. 왜? 더워 죽는데 뭘 살아요, 거기서. 자, 그런데 이것의 발명은 사람의 삶을 가능케 만들고 건물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의 발명?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에어컨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습기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버린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사실. 싱가포르.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발전했고요. 또 여러분 커피 먹으면 믹스 먹잖아, 믹스. 커피 믹스. 그죠? 이거 세계적인 발명품인 거 아세요? 정말? 근데 이 믹스라는 것도 얘의 발명에 따라서 파생으로 터져 나온 거고요. 그래서 동서식품이 더 커졌어요. 얘가 뭘까요? 그 전까지는 얘가 없었는데 얘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얘 없이는 못 살고요. 지금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아리수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정수기의 정수기. 정수기에는 뭐가 있어요? 찬물, 더운 물. 그러니까 어떻게? 컵에다가 믹스 담고 어떻게? 찍 누르면 커피 완성. 그래서 동서식품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동서식품 매출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산업의 구조가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바로 기계를 통한, 즉 수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전기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산이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많이 대체할 수 있었고요.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대신에 뭐예요? 선택의 가능성은 좀 적어진 거죠. 싸게는 내가 비누를 쓰긴 쓰는데 딴 거를 쓰기 힘들어. 왜? 대량 생산이 돼야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건 포드예요. 포드. 사람 이름이에요. 포드는 원래 사업하다가 돈도 많이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컨베이어로 만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립하니까 훨씬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지금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건데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포드인데 옛날에 부자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만. 자, 그런데 하루에 10대밖에 안 나오던 게 1000대가 나오니까 가격이 다운돼요, 안 다운돼요? 그러면서 이게 중산층까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구조가 도로가 생기게 되고 자동차 위주의 대도시,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현 사회를 만드는 기초 토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걸 사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포디즘이라고 불러요. 포디즘. SM이 들어간 뭐예요? 어떤 큰 경향,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처럼. 그러니까 포디즘은 모더니즘하고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매우 가깝죠. 왜?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점이 뭘까요? 부자도 검은색 티백 모델이거든요. 검은색 자동차. 중산층도 똑같은 걸 타고 다니니까 어때요? 조금씩 인간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죠. 누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대량 생산 체계의 어떤 위험성, 한계가 드디어 나는 좀 뭔가 다른 걸 타고 싶어라고 하는 이동으로 가는 거고, 아까 메슬러의 욕구 이론에서 말하는 좀 더 고도의 욕망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3차 혁명이 됩니다. 드디어. 그 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기계적인 혁명이었어요. 자, 기계적 혁명. 예. 근데 3차 혁명부터는 뭐냐면 드디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인간보다 기계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갈수록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게 보이죠. 예, 농업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런던 가서 공장 갈 때는 좀 줄어들고, 다시 자동차 생산하는 데서 또 좀 줄어들고, 여기든 조금 더 줄어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사람이 더 이상 암산을 하지 않게 만들고 큰 숫자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또 그것을 현실로 이동하는 그런 수학의 발전을 리딩하게 됩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은 건 뭐냐면 여전히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들, 어렵지만 단순한 것들로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희망적인 부분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당시의 얘기고요. 지금도 사실은 3차 혁명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작점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이 정도라는 것이지, 지금도 3차 혁명과 4차 혁명의 어떤 그 중간 정도에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4차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화하고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차 혁명을 딱 여러분이 수업 듣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자동화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에 카톡방에 묶이지 않으면 내가 소외돼, 안 소외돼? 완전 소외되죠, 그죠? 예. 뭐 어떤 정보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다 묶여 있어요. 블로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여러분의 관점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동화라는 것과 함께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주는 디바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집에만 있던 컴퓨터가 드디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새로운 상황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은 점쟁이보다 구글 신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많은 정보들이 한 곳에 모이고 이동하면서 다양한 데이터의 결과들을 제공해주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즉각적인 연결, 그래서 그게 온 디맨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그때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사업적인 모델이 공유경제나 온디맨드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후회되는 게 하나 뭐냐면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 디지털로 된 거 파일로 된 영화 다운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동네에 있던 비디오 가게가 처분한다면서 하나에 500원씩 한다 그래가지고 좀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한 100개 정도 정말 다 샀어요. 그리고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볼 욕심을 내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필요 없어지고 다운받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게 지금의 상황과 연결된 거고요. 자동화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면서 어쩌면 영화관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와서 복합 테마형 쇼핑몰을 몰락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남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남시. 저 고양시도 그렇고 복합 테마형 쇼핑몰이 뭔가 우리에게 판타지를 주고 새로운 뭔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또 여가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오히려 몰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다산 신도시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불평등성이라고 하는 거 순식간에 맞이할 수도 있고요. 직업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미치는 내가 만약에 그 새로운 변화 속에 나의 중요한 경제적 힘이 상실되면 어떨까? 개인의 문제. 두 번째, 우리 동네가 그로부터 소외되면 어떨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국가까지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정보사회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두 가지 4차 혁명의 중간 속에 있게 되는데요. 지금의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고 아이들의 코딩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 안에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했던 우리 알파고의 그 기능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이게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정말 무서운 디스토피아일지는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사회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1차 산업은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줬어요.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 구원. 더 이상 방아를 찢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산업은 드디어 대량 생산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준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복잡한 것들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비서가 출현해서 나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개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체에 대한 사고도 변화시킬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한다는 거는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사고 체계나 집단 지성이나 그런 창의력의 범위를 상당 부분 대체해버리는 그 구원과 위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줄다리 속에 놓여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가치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우리 정치 분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몇 가지 또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 집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분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유연한 기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자율성에 대한 부분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부분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1인 통제 사회가 조금 더 유연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그렇고, 또 강유미가 그 들이대는 그 리포팅도 상당히 그렇고, 썰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특정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여러 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생겼고, 또 시장 신문도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장악력 이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들이 이제 반영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4차 혁명은 조금 더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능력이 더 커진 거예요. 국가가 아니면 안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수요를 온디맨드, 그때그때 수요를 잡아서 빠르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역할이 좀씩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겠고요. 국가는 오히려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요 단계를 넘어갈 때 생산성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의 재분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연결성입니다. 연결된다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과 다른 건 다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공간을 연결되어 있어서 쌍방향의 어떤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IoT가 이걸 더 많이 도와줄 텐데, 하수관에 있는 센서가 그 물에 흐르는 농도의 오염의 농도라든가 수위의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조명의 조도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밝고 또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빈번한 지역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되겠죠. 또 요즘 또 얘기되고 있는 게 어번 테러리즘이에요. 도시의 테러. 우리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른데 테러에 대한 예측 그리고 대비 또 재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날씨의 변화와 이것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능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판단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알파고가 얘긴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국의 수는 하루에 한 번도 사실 안 되잖아요. 머리를 정말 쓰는 거 하루에 한 번도 힘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걸 1시간 동안 몇만 번을 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경험치의 누적이. 말하자면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의 10,000년과 비슷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슈퍼 지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3D 컴퓨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할 때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3D 컴퓨터가 오히려 옷도 만들어내거든요. 속옷까지 만들어내는. 자동차, 집을 다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기술의 융합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다양한 조화와 하모니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오늘 기억하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의 키워드. 첫 번째 뭐라고요? 연결에 대한 거예요. 옛날에 연결되지 않았던 거. 공간과 사람, 공간과 정보에 대한 정보 연결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지능화.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새롭고 스마트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그때그때 맞는 생산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자동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저는 만약 여기 계신 공무원분께서 구청장님과 무언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단어 세 개가 키워딩이 되면 도시 전체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연결, 지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그때부터 그 디바이스, 이걸 실천해주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의 사물들에 붙어있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실존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막 누르잖아요. VR, AR 쓰면 이렇게 막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땡기려고 하잖아요. 가상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거. 그죠?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연결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그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중산층의 성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몰락도 얘기합니다. 이런 그 경제적 계층들의 변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악화시킬 거냐 덜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지정학적 변동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강한 나라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걸 쥐인 나라가 빅브러더라고 해서 보통 빅브러더란 말을 많이 쓰죠. 쥐인 나라가 더 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장난 아니죠. 근데 중국 어때요 지금? 종신 지배 가능케 했잖아요. 누가? 시진핑이. 일본의 또라이 또 있잖아요. 아베. 와 진짜 대단해. 이건 뭐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거대해질수록 약간 보수적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판단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의 출현을 또 기대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문제로 연결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하나, 그리고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저는 지금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출장도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저는 그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거. 뭐죠 그거? 하이패스 안 써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전부 대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갔더니 아예 마지막에는 카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한 5년 전인가 주유소에서 아무도 없고 그거 하라 그럴 때 좀 쌩 했는데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고용의 위험성과 이 괴기스러운 이 분위기, 새벽에 또 학교도 지금 돈 다 내야 되거든요. 저도 학교도 지금 전부 막아놨어요. 한 번은 고장 났는데 내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편이라 새벽 3시인데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눌렀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전 집 못 갔어요. 이걸 물론 그들이 기획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저는 좀 예측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모든 정보들을 구름 속에서 다 통제한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적정량을 생산해내서 이익을 균형을 맞추고 온디맨드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 볼까요?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다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뭐 미국은 일으키진 않았지만 전쟁으로 돈을 벌거나 기술을 축적한 거죠.
저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 비행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실컷 사용했잖아요. 그 기술이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은 뭘 지배해요? 엔진 산업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근데 벤츠가 좋긴 한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긴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자기 나라 잘 사는 거 원하잖아요. 지금은 중국 이런 데 갑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한 기술이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온디맨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금방금방 파악하니까 재고도 좀 필요가 하지가 않아. 재고도 안 남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중국에 있던 공장을 뺄까요? 안 뺄까요? 뺄까요? 안 뺄까요? 네? 사람한테 돈 주니 돈 안 드는 스마트 공장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드디어 결정했어요. 독일 기업이잖아요, 아디다스. 나이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빼서 자기 나라에다가 그냥 스마트 공장에서 무한대로 찍겠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의 얘기입니다. 즉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용이 싼 나라로 가서 그 격차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예 폐쇄하고 뭐예요? 자국으로 들여와서 자국민을 조금이라도 채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아까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삼성, 그 다음에 뭐 현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부의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에서 약간의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뭐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운 게 뭐냐면 약간 좀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게 조금 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얘기죠.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저는 광운대 공대에 있는데 공대 교수님들이 주식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영학과에 있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그 사회과학 쪽에 부동산 쪽에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파트 투자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공대랑 저랑. 공대부터 잘하더라고요. 단순 무식. 자기가 딱 판단하고 그냥 질러. 되게 빨라요. 그리고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주식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전자 거 안 사요. 뭘 살 거예요? 삼성 관련된 거. 바이오를 사버려요, 지금. 네. 그 얘기는 그냥 든 말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겨냥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아직은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말에 솔깃하게 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일단은 드리겠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oT 관련된 것들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고객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고객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객 맞춤형이 최고잖아요. 아까 니즈, 원츠 했잖아요. 옛날엔 니즈만 알아도 먹고 살았는데 니즈 가지고 안 돼, 이제. 네? 여성의 언어를 남자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객도 연애하듯이 그들의 또 자기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고객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표면적 수요하고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알아내요. 너무나 잘. 그 관계와 관계를 읽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환경 변화도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였어요. 따로따로 가도 돼요. 지금은 아니죠. 뭉치는 거예요. 기계공학 따로, 전자공학 따로 했어요. 미케닉스하고 일렉트로닉스. 근데 지금은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다 자식들 다 키우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부는 조금 더 좀 기본적인 걸 하시고 석사 정도 이런 거에서 좀 더 융합적인 거로 나아가서 읽도록. 저는 그 최근에 융합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얘기 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즉, 박사를 뽑으면 복사도 하고 자료도 찾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전략도 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사한테 뭐 한 거예요? 전략만 짜. 고농도만 해. 그리고 전문대 나온 애 불러다가 복사시키고 학부 나온 애한테 자료하게 하고 시다발이하게 하고 석사한테 대충의 자료를 정리하는 정도를 하고 그거를 박사들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숙련도에 대한 지금 박사 하나 뽑으면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인간의 융합보다 한 사람의 융합이 한 사람 자체가 그 융합적인 것을 갖는 인물로 원하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공학과 같은 거 안 가잖아요. 이제 전자계산학과 가요? 안 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영문학과 가요? 영어?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영문학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문학을 할 사람을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학위가 5개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설계를 했는데 소비자 수요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을 다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고 부동산 박사를 받는 이런 그랬더니 좀 더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무는 관광공사에서 레저도시, 관광도시 이런 거, 새만금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도시로 들어와서 지금 도시 재생하다 보니 문화, 예술 이런 거 얘기하니까 또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어떤 변화에도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건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수평적 통합에 대한 부분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한 거가 필요하다.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 권한, 의무 이런 거로부터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뭐 장남으로서, 종부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것들. 개인에 대한 약간의 인식, 생존의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욜로라고 알죠, 욜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신구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욜로가 이제 드디어 화두가 됐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요. 그리고 모듈화되어 있고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온디맨드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제어란 단어를 컨트롤이 아니라 이거는 중앙에서 야 군대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더 상황적인 변화. 그리고 무선 통신 장애가 없는 거, 와이어리스 장애가 없는 거를 말하고요. 실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실시간이. 그래서 다품종술하면서 아까 제가 모더니즘하고 이걸 왜 얘기했냐면 바로 혼자 원탁으로 왕창 생산하는 시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였다는 과거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품종 또는 다품종 다량 생산,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약간 아이템이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빨간 비누, 노란 비누 이런 거 말이에요. 자동차도 얼마나 많아요.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나가 쭉 나가죠. 그 중간에 또 뭐 쿠페형이 있고 컨버터블이 있고 색깔도 뭐 다 다양하고 또 거기에 옵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이제 유연성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리딩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품종을 아주 대량 생산했던 매스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방송 1위가 KBS가 아니에요. 저는 나는 자연입니다. 엄청 봅니다. 전 부동산이지만 마지막 집은요. 캐러반이에요. 다만 집을 사서 모듈러 또는 컨테이너 하우징을 짓고 거기에 걸맞는 캐러반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중간에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대안적 부동산인 거죠. 모듈러나 컨테이너나.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걸 차용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유경제도 그러한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시업계도 나중에 우버 시스템 맞아서 굉장히 변동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디맨드 경제가 커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딸들 내비려 두란 얘기예요. 이거 나타날 때까지 냅두라 이 말이 어느 정도. 다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 바탕을 쌓아두면서 유연성을 키우다가 이런 분야에 이제 뛰어드는 거고요. 뛰어들어도 또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는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 없어질 거야. 아니야. 오히려 커질 거야. 야, 니네 타이피스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러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타이프 치는 사람 대접받았는데 대접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어라는 그런 긍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간은요, 갈수록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재무, 지금은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대접받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회계나 재무 받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다 가요, 교수로 지금은.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 앞으로는 안 그래요.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 어렵지만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 사라질 직업, 안 사라질 직업 1위가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왜? 로봇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극작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교사도 조금은 나쁘지는 않게는 있지만 위험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자동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 이 부분은 좀 여러분께서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하지만 새롭게 일자리 예측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업원의 어떤 증가율이 커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를 갖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아이들의 65%는 아예 없던 직업이 새롭게 탄생된 것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조금 더 똑똑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자치 행정의 핵심은 시와 군과 같은 이 공간의 자율성입니다. 이 공간의 자율성을 행정과 정책 단위로 수행해내는 곳이 지자체죠. 분권의 단위입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도시계획을 고권, 고유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자치분권에. 도시계획의 어떤 권리가 중앙이나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게 되면 자치분권의 기본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온디맨드는 시민의 욕구죠. 인구 구조가 어느 곳은 10대가 많을 수도 있고 60대가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그때그때 발현하게 되죠. 도로의 수리, 그 다음에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갱신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관리, 치안,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보 속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투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때그때 정치적 반응을 할 수 있고 수요를 통해서 행정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단순한 저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 물리적 개념의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정치 분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시민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정치적 소비자로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기본 단위인 시민들의 얘기들이 서비스와 함께 연결될 거고, 그걸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좀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쌍방향으로 이루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투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큰 투표 말고 작은 투표, 아파트 단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민주주의 같은 것들, 또 많은 그 비리를 양산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 치유되고 있고,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유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적인 관리비로 갈 것이냐. 그래서 소비가 적은 그린 에너지에 대한 사용과 아파트 단지의 여러 가지 활용도, 필요할 때 전기가 들어오고 필요 없으면 꺼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의 단가 절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CCTV, 이것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해주게 되면 약자나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택배가 잘 안 되는 그 다단 신도시, 진짜 그거 연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4차 혁명의 문제 속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 더 발전하면서 분산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유 권리를. 계약할 때든 재산권이든 지적이든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약간 암호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의 재산권이 어때요? 보존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할 때 서로 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내몰리게 되는 것들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 공유 경제를 통해서 좀 더 독과점 체제를 펴나갈 수 있어요. 소득의 스마트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빵 안 사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도 없어요. 성심당 근처, 대전 근처 가면 일단 거기 들어가서 사갖고 와요. 로컬 푸드. 왜냐하면 그게 저는 약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떡볶이나 빵 이런 거 팔지 않고 좀 더 대기업 단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생적 시스템. 그게 좀 더 공유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적 부분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P2P 이용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요. 시민 자산화 같은 것들도 얘기해요. 그리고 뭐 트러스트 운동도 해요. 이게 금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카르텔, 약간의 그들끼리의 그걸 깨준 거거든요. 대안적 투자도 많아요. 크라우드 같은 거, 크라우딩 펀드 같은 거.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성도 되게 분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건 참 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아까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연결성에 대한 부분과 스마트함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전자정부하고 만나게 되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통합과 개방성,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권력을 쥔 사람보단 개인 그리고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들 그리고 협력적 연결성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파트너십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버넌스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시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로서 그걸 할 수 있고요. 그걸 받아주는 그릇이 도시가 되면 자치분권 시스템은 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IoT가 여러 개 배열된 걸 AOT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마련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향후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고용 전반에 대한 것들과 여러분의 직업적인 그런 선제적 대응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담는 자치분권의 공간적 그릇으로서 도시가 이 내용을 잘 받아준다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분의 전망과 대응, 대비 태세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키워드 3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죠? 연결성. 자, 연결성. 두 번째. 지능화. 자동화. 이 3가지 언어를 가지고 비비고 튀기고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